세계은행과 IMF의 수장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각국이 더 강력한 성장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은행과 IMF 수장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네. 똑같이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010년 유럽 경제의 위기, 그리고 2015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그리고 미국이 과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다 보니까 세계 경제 수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전망들을 이제는 하기 시작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연차 총회 외에 연말쯤 한 10월 달쯤 됐으면 두 번째 연차 총회, IMF하고 세계은행이 연차 총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전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세계 경제가 어떤 급성장을 한다거나 지금 위기 과정을 극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의 경우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넉 달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경제 회복세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 한 0.1%로 나온 것 같은데 당초 기대치는 0.2%보다는 0.1%포인트 좀 낮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자가 한 0.2% 정도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로 놓고 보면 한 2에서 2.3% 정도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있어서 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수준은 넘고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소비자의 지출력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즉 실업이 줄어들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800건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이 계시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걸 봐서는 아직도 미국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기에는 너무 좀 이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서 좀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역풍을 맞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역풍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역풍이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도 맡기고자 하는 예금자가 오히려 비용을 부담하면서 맡기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만큼 금리가 낮다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본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오히려 중국 경제가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자산가들이 안전자산인 엔화를 선호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돈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천년재해에 관련된 내용인데 규슈 지방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해서 약 한 70조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네. 토요타의 생산성 문제 그리고 많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생산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보임에 따라서 일본 경제에는 또 다른 하나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표들을 보면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조금은 불식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 그 지표가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쪽과 한번 믿어보자는 쪽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제외하고 그러면 과연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느냐.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6.7%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당초에 예상했던 6.5에서 6.7%에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착륙 위기 국면은 모면했지 않느냐. 1월 28일 날 양이 외교부 부장하고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만난 이후에 그리고 이전에를 놓고 보면 짐 소로스라든지 에크만 같은 헤지펀드 투자가들이 중국 시장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근데 1월 28일 날 왕이 부장과 존 캐리 국무장관이 만나고 만난 이유는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만났는데 그 이후로 중국 경제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 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측면, 중국 경제와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적 연대는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생산성의 어떤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를 믿는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것이
경착륙까지 가기에는 또 그런 믿음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좀 앞으로 악화될 그런 변수들도 있는 겁니까?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선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미 많은 배들이 유조선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선이 떠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 3월에는 파나소닉이 베이징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공장 전체를.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도 상당히 성장의 정체성을 불가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한국 경제도 이에 따른 여파는 부정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아무래도 내수와 소비 중에서 수출 중에서 수출의 빈도가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네.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가 급격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중국 경제도 내수를 통해서 계속 진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회 인프라를 통해서 성장하던 경제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발생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부채, 부실 규모의 격차 이것이 계속해서 투명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국의 부동산이나 사회 간접 자본에 따른 투자에 따른 경제 왜곡은 점점 갈수록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분기 글로벌 증시를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 증시를 놓고 보면 벌써 2014.7로 2000을 돌파를 했죠. 일본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이 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윤희로 경제부총리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우리의 주식시장도 한 30분 동안 거래 시간을 좀 늘리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앞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국 쪽에서는 이미 2014년 12월부터 다우 지수가 17,000에서 6,0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보면 악어가 이빨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묘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급격히 나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증시의 급격한 하락 이런 것은 버블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시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코스피도 지금 2010선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다시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규슈 지역에 지진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요코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국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많은 쇼핑에 관련된 업종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주택이 51만 채가량이 분양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건설주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중국 경제의 연착륙 문제, 미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 문제, 일본 경제의 어쩌면 경착륙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증시와 무관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증시에 너무 많은 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좀 더 이런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 정치 테마주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네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력과 자본이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시면서 정치 테마주의 모든 것을 올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용인하는 부분과 같기 때문에 예. 모순적이다 이런 것은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19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또 많은 관심이 그렇죠. 쏠리고 있는데 일단 9개월째 1.5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금리를 떨어뜨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있는데 한국은 1.5%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높은 금리를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국내에 있는 지금 우리 가계의 부채 규모가 1,2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갖고 있을 때 서민 생활 이 부분이 서민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온 만큼 그만큼의 효과를 서민 경제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금리를 조금씩 낮춰보는 이미 IMF나 세계은행도 또 다른 성장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통화 정책의 한계성은 다 지적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화 정책이 한계점이 왔다라고 말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추경도 필요하지만 통화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정책도 중요한 하나의 정책 변수로서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 금리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게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인데요. 네. 지금 정부가 3%를 예측을 했는데 벌써부터 민관 연구기관들도 그렇고 2%대로 좀 하향 조정하는 걸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민간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3%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2.8% 카드를 내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3.2, 3.4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민간 연구소가 2.8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0을 냈지만 세계은행과 모든 주요 기관들이 투자은행들이 이제 한국 경제가 2.5까지 갈 수 있다, 2.1까지 갈 수도 있고 한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1%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2.5%다, 2.3%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경제도 급격한 회복이 어렵고 일본 경제의 침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모든 글로벌 경제가 중앙은행의 어떤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 경제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2%대 중후반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이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쉬운데 대안을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을 해가서 더 많은 돈을 정부가 지출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정부는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죠.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화정책이라는 측면은 금리를 낮추거나 올리는 측면인데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가져가야 되지만 서민들 주름살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런 모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상당히 좀 고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과 같이 연대해서 간다는 점에서 맥점을 찾아본다면 중장기적인 사회 간접 인프라 투자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국의 AIIB와 같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과 같은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하나의 미래 허브로서 우리나라의 시베리아 첨단 철도의 출발점 공사라든지 또 서해안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형태의 어떤 금융시장의 개방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 문화의 활력을 찾아본다면 우리 경제도 20년 정도의 그 충분한 성장 동력을 다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